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새벽입니다. 주는식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은 1일 대표회담을 했죠. 한 목소리로 민생 우선을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두 분이 민생을 챙겼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정치판에 데뷔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자신의 대표 상품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모두 발언에서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애초 10분씩 모두 발언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는데 한동훈은 13분을 했고 이재명은 무려 약 19분 동안 발언을 했습니다. 계엄 얘기까지 했죠. 이 비공개 회담은 양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수석 대변인이 배석을 한 3+3 회담 형식이었는데 약 1시간 43분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80분 정도였죠. 한동훈은 민주당이 제기했던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최근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 10월 말에 이 위정교사 그리고 공직선거법 재판부터 선고가 있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하는 이 판결이라는 것은 바로 10월 말에 있을 공직선거법 재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 대표가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 사람 따라 법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좌파가 늘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권력의 앞에서 검찰 앞에서 불평등해진다. 사람 따라 불평등해진다. 그런데 진작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정말 사람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를 하는 것은 좌파 특히 공산주의 정권이었습니다. 사람 따라 법의 중에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검찰이 문재인 가족에 대한 강제 수사를 벌인 것을 두고는 이재명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권 내도록 이 문정권 적폐청산은 손을 떼고 있다가 저는 그걸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올라온 이창수 지검장이 있던 전주지검에서 했던 타이 이사젯 사건, 쉽게 말해서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을 주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만들어주고 대신에 타이 이사젯이라는 이상한 회사를 하나 차려서 거기 자기 사위를 전무이사로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딸도 거기에 태국 가서 살고 있었다. 한 달에 생활비까지 돈을 한 1,100만 원 정도 받았죠. 1,150만 원. 그래서 태국에 있는 동안에 받은 돈이 모두 합해서 2억 2,300만 원. 그럼 뇌물이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걸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입니까?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 볼 수 있는 과도한 조치가 많아지는 것 같다. 어제 이재명이 말입니다. 그러자 한동훈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전 정부에서 저를 상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는 자신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채널A 취재원 강요 미수 사건으로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받아친 것입니다. 한동훈은 당시 좌천을 4번이나 당했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한동훈은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이 내세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정식 명칭으로는 미생회복지원금 특별법입니다. 이 미생회복지원금 특별법, 이 법을 두고 현금 살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돈을 지급하겠다. 현금 살포 맞죠?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이 되어 있다.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생각이다. 이른바 선밀적 복지가 국민의힘 생각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잘못 알고 있다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 즉 소비 쿠폰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다 나눠준다는 건데 그것도 문제가 아주 많았죠. 경기도의 경우에 말입니다.
이재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 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다. 아니, 현금을 적어도 13조 이상을 푸는데 세수가 13조가 그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 13조 중에 소비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계산을 하면 한 3, 4조가 될 겁니다. 아무리 지역화폐로 한다 해도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3조가 지역화폐로 풀려서 다 사용이 된다고 합시다. 원래 쓰일 돈보다 한 3, 4조 원이 더 쓰인다는 겁니다. 3, 4조 원 정도가 더 소비가 된다.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세수 증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까요? 과연 이 현금 살포 포퓰리즘도 지역화폐라는 허울만 뒤집었으면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어제 모두 발언에서 진작 문제가 된 것은 이재명이 말한 계엄령 준비 의혹이었습니다. 이게 논란이 아주 컸죠.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표의 당대표 자격을 걸어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회담 당일 한동훈은 그 어떤 반박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어제 2일 대통령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을 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직을 걸고 말을 하라며 강경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진이 말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김민석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 확산을 반복하고 있다. 그 계엄령 제일 처음에 말한 사람이 김민석입니까? 도대체 이재명에게 이 터무니없는 계엄 말을 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재명은 무슨 근거로 그 말을 믿었습니까? 다시 정혜진이 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 날조된 유언비어를 대한민국 공당대표가 생중계로 유포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손톱만큼 근거라도 있으면 말해달라. 그렇죠.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데 느닷없이 계엄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선동이죠. 이건 명백한 선동입니다.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고 국회 제적 과반 이상이면 그걸 해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국회의원들을 지금 구금을 시켜버린다. 여기가 무슨 원시 국가입니까? 야만 국가입니까? 그게 가능하게 말입니다. 참 놀라운 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무 근거 없이 증거 없이 김민석이가 지어낸 말이라면 응당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이재명은 계엄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정말 말이 말을 낳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첫 사례로 남았습니다. 물론 과거 5, 7, 10대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 현행 헌법 개정 이후에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1일 언론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불참 사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방송에 이까지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 문제는 바로 이 점뿐일까요? 어쨌든 민주당 등이 각종 쟁점 법안과 탄핵안, 특검 법안 등을 강행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굳이 국회 개원식에 가서 연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한쪽에서 야유를 받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할 텐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박수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국회에서 연설을 해본들 뭘 하게 되냐. 아마 이런 뜻이 숨어 있을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이날 대표회담을 열고 민생법안 처리 대책을 논의하는 등 협치 분위기를 조성을 했지만 사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에는 앙금이 지금 크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현희 의원이 말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를 두고 살인자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가 이렇습니다. 살인자 망언을 쓰심치 않았고 사과도 없다. 대통령을 불러다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 주기를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년 전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갔을 때 민주당에서는 피켓 시위를 벌였죠. 앞서 민주당 전현희는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간부 사망에 관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신이 국민권익위의 장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당시 대통령실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며 전현희의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현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거근을 서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6위를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당선권에 충분히 들이었으면 이런 거근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어떻든 전현희 대신에 박찬대 당 원내대표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과를 했죠. 전현희가 대통령 부인을 겨냥해 살인자라고 외친 것은 8.18 전당대회를 의식한 발언이었다는 게 지금 정치판 여의도에서의 정설입니다. 어쨌든 전현희는 이 발언 뒤에 최고위원 선거 6위에서 당당 2위로 올랐었습니다. 급상승을 했죠. 한편 대통령실은 또 야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개최와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이 100만 명이 넘었다. 이러더니만 정청래가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그래서 폐기가 된 법안들을 거의 다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연하게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죠. 미국 같은 나라에서 한번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그래서 폐기가 된 법안을 재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다. 하긴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하신 적은 없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된 것도 이제 2년 좀 넘었죠.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압니다. 자, 이제 이상식 얘기 좀 할까요? 검찰은 이상식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직후에 당시 문재인의 사위 서모의 타이 이사제 채용과 서모의 딸 문다의 가족의 태국 이주 등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을 하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상식이 2018년 7월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모를 타이 이사제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점, 그리고 중진공 직원들을 동원해서 서모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도운 점 등을 두고 뇌물 구조로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문재인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그리고 문 대통령이 계속 생활비를 주고 있었는데 서모가 타이 이사제에 취직을 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모는 2020년 초까지 태국에 있으면서 매월 급여 800만 원과 집 렌트비 등 체류 비용으로 월 350만 원 등을, 그러니까 합계 1150만 원 정도를 회사에서 받았고, 그리고 문다의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 항공도 무료로 이용을 했습니다. 이 기간 지원 규모는 총 2억 2,300만 원인데 검찰은 이를 이상식이 문재인에게 공유한 뇌물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마 이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타이 이사제세 전무이사 자리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김정숙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문다혜와의 자금 거래 흐름을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이 30일 문재인이 전 사위 서모의
타이 이사제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주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아침 한 9시 반경에 도착을 해서 약 3시간 20분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국의 말이 이렇습니다.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이 상직이 임명된 과정에서 전사위 서모의 이름이 거론됐다거나 서모의 일사항공 취업이 거론된 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밝혔다. 그 점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조국 가족은 자신들이 피의자 혹은 피고인일 경우에도 진술을 자주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진술 거부가 뉴스가 되곤 했습니다. 조국은 한편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내세웠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검찰이 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 역량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이 이 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딸 부부가 2억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면 그게 뇌물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 박영수 특검 그리고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수사관임이 수사검사죠. 수사검사. 이 팀이 내세운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훈이 경제 공동체인 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경제 공동체인 바, 삼성전자가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국가대표인 최성훈의 딸 정유라에게 아주 고가의 말을 빌려서 훈련용으로 제공을 해준 것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았습니다. 이 정유라, 최성훈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 경제 공동체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현금을 준 것도 아니고 말을 훈련용으로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시에 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장사이였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중에 한 분이 승마협회 회장이었죠. 그래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바로 뇌물수수였습니다. 박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자 그대로 여기에 관련돼서 단돈 10원도 받은 게 없는데, 본인이 직접 받은 것은 단돈 10원도 없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유라가 타고 있는 말, 그것도 훈련용 말을, 그 말을 빌려준 것을 뇌물로 봐서 박 대통령이 그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 공동체 이론이었습니다. 게다가 삼성그룹 부회장인 이재용이 그룹 승계에 대해 편의를 봐달라는 묵시적 청탁을 박 대통령에게 했다는 게 당시 뇌물죄의 구성 요건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요? 형법 교과서에는 묵시적 청탁, 이건 뇌물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묵시적 청탁과 경제 공동체 이론은 민주당과 문재인, 그리고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이 내세운 새로운 뇌물죄의 구성 요건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당연히 그 법리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계하던 그 TV를 볼 때를 기억합니다. 대한민국 법조인들은 그때 이미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경제 공동체는 정유라와 박근혜를 두고 말을 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을 했다. 이심전심으로 내 회장 이어받는 것 좀 도와주세요. 그 이심전심으로 말을 했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문재인과 문다의 가족, 그리고 이상직이 주고받은 것은 그 당시 박 대통령과 최성훈의 딸 정유라도 성인이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 20살이 넘은 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이재용이 주고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 명확한 뇌물죄입니다. 어떻든 조국은 전주지검 청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수사가 최종적으로 문재인을 목표로 해서 3년째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을 해서 비로소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조국이 한 말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할 것인가? 그는 최근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각종 비리 혐의가 터져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까
이걸 듣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중진공 이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다혜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중진공 임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뭐 이런 등등 모든 문제는 조국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 조국은 놀랍게도 민정수석 당시에 국회에 출석해서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은 2018년 12월 31일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해서 문다혜 가족의 태국 이주 사실을 알았느냐 하는 곽상도 의원의 질문에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어떠한 민사 불법도 형사 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 이것도 웃기는 표현입니다. 명색이 서울법대에서 형법 교수를 지낸 분이 민사 불법, 형사 불법 이런 이상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사 불법도 형사 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이 서모의 불법 취업을 몰랐을까요? 그 서모가 타이 입사제세 전무이사로 취업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취업입니다. 조국이 임종석에 이어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지난 21일 자신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치고 있다. 재벌을 개 못 준다는 말이 생각난다. 졸제 윤 대통령이 재벌을 개 못 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상식도 문재인이 전 사위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30일 문다혜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 남편 서 씨의 취업과 태국 이주 과정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부암동에 집이 있더군요. 그리고 제주도에는 별장이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임종석을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을 해서 이 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임종석 역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인사검증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올 초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해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청와대 내부 보고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문다혜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받은 지 하루 만에 SNS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짱돌을 맞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지인을 통해 돈 5천만 원을 내 통장에 넣은 건 내가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겁니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 글은요,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 게스트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서 글을 올린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문다혜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깨구리가 되어보면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 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된다. 이 드라마 영어 제목은 The Frog, 깨구리라는 제목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깨구리입니다. 자, 한편 어대정원 대안이 있는지 기자들이 물었으나 이재명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제안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거절을 했다. 여야가 대표회담 중에 의료 공백 관련 대응책을 왜 내지 못했는지 궁금했는데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공방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이 말은 이렇습니다. 2026학년도 1년 동안만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는 대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에 이거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지 물었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유예하자.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 반대를 하죠.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딱 잘라버리죠. 그런데 의대 정원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대란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겪다 죽은 사람이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민주당 모 의원의 부친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을 했다. 이 뉴스로 나왔죠. 김종인이라는 이분 아시죠? 이 그분도 뭐 이마가 찢어지는데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뺑뺑이를 계속 돌았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해 보수층에서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기구의 보수층 지지율은 이제 43%입니다. 보수층 중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불과 43%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주보다 8%포인트가 하락을 한 수치입니다. 그 앞주에는 51%였죠.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제 지지율은 53%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다기 지지자들, 이 사람들 중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시 전주보다 7%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에 의대 정원 1년 유예를 제안하며 출구 전략을 제시했죠. 근데 윤 대통령은 이를 말씀드린 대로 거부를 하고 정문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0명에서 2,000명을 늘리는 걸 양보를 할 수 없다. 10년 뒤에 당장 의사가 15,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지금 늘리지 않으면 아주 어려우신다. 이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29일 국정브리핑에서는 의료 현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도 추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제가 출연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정권의 명문을 의대 정원에 걸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임기는 아직 절반 정도 남았지만 5년 단임제에서 마지막 1년은 사실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1년 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없는데 이 정권 명문을 의대 정원에다가 건 겁니다. 난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MBC에서 했던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정권에서는 이번 의료 대란이 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심이 한번 돌아서면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